우리나라 전통적인 그 건축 기법은 항상 뒷산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뒤에 산이 높고 뾰족하고 가면 건물이 높고 높게 지어요. 특히 그런 것들 보면 절 가서 보면 나타나는데요. 그리고 뒷산이 얕고 평평하면 건물 형태도 넙직하게 편안하게 짓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건축 기법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불교 특히 절에 같은 거 보면 다른 데는 무슨 교회나 이런 데 이름을 가지고 딱딱딱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전통적으로는 무슨 산, 무슨 사라고 그래요. 근데 산이 항상 앞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모악산, 금산사 이렇게 하지 금산사만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산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친자연적이고 이게 항상 우리가 같이 더불어가는 포함된 그런 사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향교도 마찬가지예요. 향교도 벌판에서 짓는 향교는 넙죽하고 좀 넓게 집니다. 근데 고부 향교가 저기 뒤에가 성황산인데 성황산이 높고 가파르면 건축약이 조금 높게 져요. 단도 높고. 그리고 이제 대성전은 항상 명륜당보다 높죠. 이게 형태는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지금같이 명륜당이 앞에 있고 대성전이 뒤에 있는 것을 전합 후묘라고 해요. 이제 전주향교처럼 전주향교 대성전이 가운데 있고 명륜당이 뒤에 있으면 전묘 후학이라고 해요. 근데 전국에 있는 향교 중에서 한 4개인가 5개는 옆으로 되어 있는 향교가 있어요. 옆으로. 옆에가 명륜당 있고 그 대성전이 있는 게 옆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대부분 상하 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옆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제 그것은 참고로 알아주시고 대성전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분을 모시잖아요. 공자님. 공자님을 중심으로 해서 공자님 제자하고 그 맹자, 증자, 안자, 자사 이렇게 네 분에서 오성인이라서 그분을 모시고 제사 공부하는 사용합니다. 그분 외에 이 향교에도 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큰 향교가 있고 중간급 향교가 있고 작은 향교가 있죠. 근데 작은 향교는 대부분 안 찌고 이제 좀 중간급 향교까지가 주로 많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큰 향교에서는 송나라 때 육조현이라는 현인들이 있었어요. 그분들까지도 모셨는데 박정희 대통령 때 이것이 향교랄지 허례시라고 이거 하면서 딱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때 옛날에는 108일을 모신 적도 있었어요. 108일. 근데 72년으로 줄였다가 지금은 많이 줄였죠. 또 5년, 그 다음에 송나라 6현은 잘 안 모시고 우리나라 18명을 이제 18분을 모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 공간으로 사용하고요. 명륜당은 말 그대로 여기가 이제 강압 공간이니까 하는데 근데 한 가지 여기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대성전에는 여러분들이 잘 유명하신 분들이 빠졌어요. 강압 공간에. 예를 들어 우리나라 18년 있잖아요. 18년이 누구입니다. 신라 때 두 분이 들어가요. 누구? 설총하고 최치원 두 분만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향교는 언제 들어옵니까? 유교가. 불교하고 똑같이 들어옵니다. 소수리만 2년, 372년에 같이 고구려를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고구려 때부터 이미 삼국시대 때부터 유교는 들어와서 정치적이나 학문적으로 또 역사 기록할 때 유교가 쓰였던 거예요. 다만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용할 때는 그 당시는 불교가 더 생했고 그리고 종교는 모든 것이 정치가 이용해서 종교가 된 것이지 우리가 국민들이 백성들이 먼저 종교를 한 적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다니는 교회 천주교 다 누가 했어요? 백성들이 한 것 같아요? 335년대에 교황이 한 거예요. 로마 황제가 이용한 거예요. 만들어서 법령 발표하고 그 사람이 필요해서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불교도 372년도에 들어왔을 때 고구려에서 필요하니까 있고 신라에서도 그 율령 발표할 때 다 이렇게 종교가 정치적으로 필요하니까 종교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아까 차선에서 말씀드렸죠? 역사를 밟다 보면 감정적인 역사가 있어요. 우리 특히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때 감정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감정적으로 일제를 대합니까? 그러나 사실적인 것은 다른 분야가 많죠. 그러니까 역사를 제대로 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감정을 볼 것이냐, 이것도 조금 우리 이제 어떤 인문학을 계속 공부하시면서 판가름하는 것도 분별하는 것도 큰 공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고려시대 때는 그러니까 최치원이나 삼국시대 때 유학자들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분들 외에도 많이 있잖아요. 많이 강수도 있었고 여러분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두 분만 쓰인다. 왜? 이 사람들 선정할 때 조선시대 때 선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삼국시대나 고려시대 때 저 뒤에 향배를 어떤 분을 모시자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에요. 조선시대 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 정치 이념은 뭐라고요?
유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없어요. 또 넘어가 볼게요. 고려시대 때는 누가 있습니까? 고려시대 때도 두 분만 있어요. 정도전하고 안양. 정몽주? 네, 정몽주하고 안양. 안양이라고 하는데 저기에는 안유로 돼 있어요. 왜 안유로 돼 있을까요? 안양이 원래는 이름인데 조선시대 때 문종 이름이 향인가 그래요. 그래서 안향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임금의 이름을 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안유 어렸을 때 이름이 안유를 쓰는 겁니다. 안양 이름을 안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 두 분만 해서 네 분이잖아요. 나머지 그럼 14분은 다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에요. 근데 조선시대 때 사람들 모였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썽 많은 사람들만 모여있어요. 무슨 사화랄지. 사화에 열려있는 사람들만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성인이라고 모시는 거예요. 네. 또 한 가지, 우리 서쪽으로 봤을 때, 우리 저 호남에 있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유해서 그럴까요?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살림학파랄지 살림이잖아요. 학패, 항매 이런 데 밀리다 보니까 임금한테 천거를 해야 되는데 저쪽보다 약하니까 못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조선이 갑자기 이 향비를 지어놓고 우리는 누구누구 배양하자 이렇게 됐나요? 아니요. 한 분씩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율곡 선생이 배양하자고 했어요. 서인들이. 그 반대로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떨어졌어요. 또 한번 올려가 그래 율곡 정도는 해야지. 반대를 많이 동인들이 반대를 많이 하니까 빼버렸어요. 또 지나서 그래도 율곡은 해야 된다. 그래갖고 율곡이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 그렇지만 여기는 유교니까 소위 학문을 한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중국 사람들도 보면 우리가 제일 유명한 사람들 누구예요? 중국의 시 당나라로 한번 볼까요? 한나라를 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당나라를 시로 합니다. 명나라는 소설이죠. 이게 또 시대별로 어떤 그 문학적인 개념도 달라요. 학문적인 개념도. 근데 당나라 사람들이 향교에 하나도 없어요. 왜요? 당나라는 유교보다는 불교하고 도교가 성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교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당나라 하면 딱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송시대 때 문인들이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어떤 공간? 유교니까 학문적인 소위 말하는 교수들만 모여놓은 거예요. 유학을 했던 사람. 유교와 유학은 같은 것 같지만 약간 다릅니다. 학문을 할 것이냐, 종교를 할 것이냐. 이런 개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차차 또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공부하셔도 되고, 그렇다는 공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배양하는 18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리고 할 때마다 시대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한 분씩 추서가 돼가지고 배양이 됐다. 그래서 18분. 그래서 조선시대 때 14분이 있었는데 14분이 동시에 쫙 올라간 건 아니다. 사실 고려말 때 그 많은 유학자들이 다 죽기도 했지만 그 많은 그 사람들이 사실 조선 유학을 물려준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들어갈 안 되겠어요? 이색 있습니까? 없잖아요. 길재 있습니까? 딱 있다면 몇 사람. 그런데 누구부터 와요? 정여창, 정여리, 정여창부터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우리가 배양하는 유교 선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학은 저런 공간으로서 제사 공간이고 향교에서는 한 달에 2번 보름날하고 초하룻날 제양 공간을 갖고요. 그다음 봄에 한번 크게 지내는 것을 춘향대제, 봄철에 춘향. 그다음에 가을에 하는 것을 수양대제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제 전주에서는 전주 향교가 대설이라고 하고, 이제 고부향교, 남원향교, 김제향교 세 개는 중설이라고 해요. 이제 중간 정도, 큰 정도. 이게 정도에 따라서 모시는 분도 다르고, 또 여기서 공부할 수 있는 학생 정원도 달라요.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향교 역할은 뭐냐면, 이제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여기는 향교는 공립학교죠.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최초의 사립학교 학장 내지는 교장이 누구예요? 공자님. 왜? 공자님은 반드시 교육비를 받았어요. 그것이 교육 효과가 높으니까. 공자님은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공부를 할 때는 보리 한 밑박이라도 가져와야 가르쳤어요. 그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받으려면 한 말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래 이 사람은 가난해? 그럼 너는 한 뒤만 가져와라.
가져오는 이유가 있어요. 공짜로 가르치면 공부해야 안 해요? 안 하거든. 그러니까 공자님은 거기까지 내다보시고 반드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자 시대 때는 저 양자가 인한 사람들은 학생으로 쳤어요, 안 쳤어요? 오랑캐라고 안 받았어요. 근데 외유로 한 사람은 받았어요. 워낙 그 사람은 공부할 열의가 많고 하다 보니까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제자 안자가 묻습니다. 공자님, 어떻게 오랑캐를 받아줄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저놈은 학자금도 안 냈는데. 그러니까 공자님 뭐라 하냐면, 야야, 저 사람처럼 공부 열의가 있는 사람을 보았느냐? 저 사람처럼 공부에 대해서 진심인 사람을 보았느냐? 그래서 내가 받는다. 근데 그렇게 예의사항도 뒀어요. 그러니까 꼭 이것은 이거고 저건 저거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서양에서도 또 공립학교가 있고 사립학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동양에서 공자님은 사립학교 교장이었다면 부처님은 공립학교 교장이 무료로 했던 사람도 있고 또 소크라테스 같은 분도 막 무료로 했지만 또 한편은 그 밑에 사람은 반드시 교육비를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느 시대 때 어느 과정에 따라서 기준은 달라진다. 그것이 이제 우리 향교에서도 그렇게 적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부 향교는 이제 몇 가지가 특이점이 있는데 이제 서재가 있고 동재가 있어야 되는데 이 보부 초등학교가 이렇게 담이 아까 보셨죠?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동재 자리가 무너뜨린 것 같아요. 그리고 동재 자리가 없습니다. 이게 동재 서재가 있고 저기 양사재인데 도서관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고부향교도 옛날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다 도둑 맞았어요. 왜요? 왜 도둑 맞았을까요? 이게 향교는 아까 공립학교라고 했잖아요. 이 소속이 어디냐면 전국시청 소속입니다. 여기에도 이제 여기에 있는 아까 유림들 그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하게 막 책임의식을 갖고 이건 내 거야 이렇게 사립적으로 이게 해야 되는데 그러진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고직사도 계시고 하는데도 이 도둑놈들이 온 것을 못 잡았죠. 그러니까 고부향교에 자료에는 있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책이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게 자료하고 실제하고 이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제 고부향교의 특징은 여기 밑에 여기 그 비석 하나 있죠. 아까 어떤 분이 물어보시던데 그 비석은 다른 데는 없는 데예요. 왜 저기 고부향교는 저 비석이 있냐? 여기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 때 그때 이제 처음으로 국회의원들이 이제 출발하고잖아요. 근데 저분이 김 선생이었죠. 그분이 여기 유학자고 여기 향교 출신인데 이분이 명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출마를 했는데 정읍에서 했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그거 떨어지고 나서 하필이면 이제 북한군이 여기까지 내려가고 빨치산 활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빨치산들이 전체 활동한 사람이 한 6만 명 돼. 우리나라 전체가 6만 명 정도 되는데 전라도 특히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빨치산들 몇 명? 절반이 3만 명이 이쪽에 있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죠. 6만 명 중에 3만 명이니까 딱 50%잖아요. 그러니까 지리산도 있고 덕유산도 있고 여기 회문산, 내장산, 지도간대였어요 이쪽에. 근데 이 빨치산 이놈들이 갈 때 저 사람은 명망이 있는 분이니까 저 사람을 잡아다가 창살하는 데다 가둬놨어요. 그리고 저기를 도망가면 그냥 가면 좋잖아요. 근데 그냥 안 가고 저 사람을 놔두면 뭐 자기들을 욕하는 건지는 몰라도 저 사람을 잡아다가 그 감옥에 있는데 이 집둥가리 아까 개나마에 하나 길가나 집둥가리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화형당할 때 장작불보다 뜨거운 게 지푸라기하고 소나무 잎사귀 있죠. 그게 제일 뜨겁게 여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푸라기를 돌돌돌 말아갖고 화형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가장 처절하게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유령들이 저런 분은 순도자다. 순도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저기다 비석을 세운 겁니다. 다른 데는 없는데 조금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 고부 여기 그 은행나무 보셨죠? 이게 향교 은행나무 중에 우리나라 3대 은행나무 중에 한 나무예요. 3대 은행나무 어디? 성균관에 있는 서울에 있는 성균관 은행나무. 두 번째는 나주에 있는 나주 은행나무. 그다음에 고부 은행나무입니다. 다른 데는 뭐 전준이 어디 이런 데는 안 들어가요. 이거 그만큼 여기가 이제 크고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은행나무는 행단이라 해가지고 이제 은행나무 행자를 써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맨 처음에 강단을 열었을 때 행단을 열었다고 단을. 그러니까 옛날에 단을 만든다는 것은 종교 용어이긴 한데 그러니까 종교에서도 불교에서도 단상이라고 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을 모셔서 하는 것을 단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자님 모셨으니까 단상을 오는데 어떤 단상? 은행나무 아래 단상. 그래서 행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살구나무 행자를 써가지고 공자님이 봄철에 살구꽃이 활짝 폈을 때 그때 처음으로 강의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나 조선시대 때까지 그림이랄지 이러 보면 그림에 이제 화제 그림 제목을 쓰잖아요. 그게 행단이라고 나옵니다. 은행나무 행자를 써요. 그러니까 은행나무 아래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저희 시대보다 더 위에 분들이 다 행단이라 한 걸 보면, 그러니까 살구나무보다는 은행나무였다. 그리고 이제 향교에서는 3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 은행나무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1억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암수 구글이 뚜렷하고 불변하잖아요. 이게 다른 변종이 없잖아요. 은행나무 그런 경우가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은행나무는 약용으로 쓰잖아요. 예, 그리고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떨어졌는데 딱 한 나무가 살았더래요. 그게 은행나무입니다. 그렇게 생명력이 강하고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은행나무는 대부분 몇 살? 500년 안짝입니다. 500년 넘은 게 아니에요. 1392년에 조선이 개국을 했는데, 그러면 향교를 그때부터 당해년도부터 사실은 향교가 짓기 시작했거든요. 향교는 어떤 역할이냐? 단순하게 학생들을 키우고 재앙을 모신 게 아니라 정치 이념이었습니다. 정치. 사실은 향교에서 정치가 많이 일어났어요. 옆에가 항상, 향교 옆에는 뭐가 있어요? 관청이 있었죠. 관청에서 전체를 다 관장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관청에 이 향교 교장은, 향교장을 누가 내려와요? 중앙에서 파견했습니다. 교장, 교사, 학생, 학교, 이런 말은 맹자가 쓴 말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것을 다 관청에서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뭐 종 몇 푼 뭐 이런 사람들이 파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치 공간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정치 공간이다 보니까 이 산 뒤에가 우리나라 산 중에 가장 많은 산 이름이 뭐예요? 성황산입니다. 대부분 향교나 서원 뒤에는 성황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황당, 성황제 하잖아요. 마을 공동체 단위를 열다 보니까 성황산을 중심으로 해서 성황제를 하는 거예요. 거기가 교통수단이었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정부수단으로 활용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또 옛날에는 어떤 세금을 걷는다든가 할 때 관청에서 관리들이 돌아다니면서 너 돈 10마지기 세금 얼마네. 너 지금 뭐 5마지기 세금 얼마, 이렇게 안 했어요. 이런 마을 단위랄지 향톤 단위에다가 인구수를 세워놓고 그쪽은 얼마만 내? 인구 머리에 맞춰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누가 해요?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촌장을 중심으로 해서 당신 속속들이 아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잘 알잖아요. 관리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2방 2호의 공양부에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정해서 이렇게 내는 겁니다. 그걸 중심으로 어디서 해요? 향교를 중심으로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향교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서원들 있죠. 서원들이 사립학교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배양한 인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법, 그 다음에 배양할 때 어떤 말들이 오가는지, 이런 걸 누가 해요? 향교에 있는 사람들이 파견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관리 감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교가 하나 있으면, 예를 들어 고부 향교는 6개 면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고부, 영원, 뭐 이쪽, 이 근방에 있는 면 단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고부 향기에 집중돼요. 거기에 있는 소위 말하는 녹을 좀 먹은 사람, 좀 집안이 있는 사람들만 여기 사실은 향교를 출입했어요. 아까 금녀의 집이라고 했죠? 사실 일반인 출입하기가 쉽지 않은 공간이 향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말로는 양반 자제를 갖다 놓고 뭐 게으르고 평민들 갖다 교육하고 했죠? 여기는요, 동제는 양반 자제들이 기숙하는 데였습니다. 서제는요, 평민 자제들 조금 낮은 하급 이런 사람들이 저쪽을 썼어요. 안에 와서도 사실은 불평등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인간 사회의 기본적인 조직 개념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원에 우리나라는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립학교가 많죠. 사립학교가 많은데 우리나라만큼 교육열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고, 다만 또 이제 조선시대 때부터 아주 치열하게 학맥이랄지 이런 걸 이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더 발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향교 출신보다는 서원 출신들이 훨씬 정계 진출이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향교에서 출발할 수도 있지만 향교 조금 다니다가 대부분 스승 따라서 선생님 따라서 자기 학맥을 쫓아서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유명한 인사들은 거의 다 그런 서원에서 형성된 집안 또는 학맥 이렇게 해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쓰다 보면
지금도 서울 같은 데 무슨 서당 다녀왔네, 좀 뭐 교수님들도 뭐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옛날에도 보면 어디 향교 출신이란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집안이랄지 문화생이랄지 누구 이렇게 개인적으로 누구 문화생, 누구 스승하지.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교가 계속해서 어떤 지방 정치로 줄이 정착을 했던 것은 항상 관청을 통해서 정부와 또는 전달자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공부한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드나들었던 사람들이 자기 동네를 가서 다 전달하게 되고 그 소식을 공유하게 되고 그 동네를 대표한 사람들이 향교를 드나들게 되고 그런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기가 나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 상도라고 아까 있는데 거기서 어떤 분들은 거기 한가운데 서갖고 야 나 사진 한번 찍어봐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향교 출입은 기본적으로 향교뿐만 아니라 서원 또는 뭐 왕궁 어디 이렇게 문이 3개 달린 데 있죠. 그걸 무조건 오른쪽 들어가서 오른쪽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 동입 서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동쪽이라고 하잖아요. 동쪽으로 들어가서 서쪽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문이 문도 3개고 문이 3개인데 가운데는 제사 지낼 때는 가운데 문도 다 열어놔요. 이제 그걸 가운데 귀신이 진짜 신도라고 하거든요. 신이 들어와야 되니까. 궁궐에서는 어도라고 하고 또 뭐 다른 데서는 어간문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가운데는 다니면 안 되는 공간 소위 신도니까 그리고 거기에서도 우리가 향교도 다니고 어디서 다니면 배운 사람이잖아요. 거기서도 사진 찍어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옆에 오른쪽에 적어도 오른쪽에 서갖고 야 사진 한 장 기념사진 찍자 이 정도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런 경우가 그런 예의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향교 오면 내가 믿든 안 믿든 공자님이 가장 어른이니까 우리도 집안 가면 집안에 어르신 있으면 그 어르신한테 인사부터 드리잖아요. 그렇게 마찬가지로 향교는 공자님한테 가서 좀 묵념 한번 해봤으면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다른 사당에 가면 그 사당에 또 한번 묵념도 한번 해보고 뭐 그런 것들이 여기 왔다가는 의미가 아닐까